정확히 말하면 대중국 정부의 최고위층 간부들은 늘 한결같이 한국을 가장 경계하며 다루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전체적인 경제력의 차이와 인구 규모 역시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고 땅의 크기 역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국은 대중국에 비해 아주 작은 나라인데 말이죠. 항상 미국과 동급이라고 자랑하는 세계 최강 중국이 도대체 무엇이 무섭고 두렵길래 굳이 한국을 견제하고 정보를 캐려고 할까요? 여기 동아시아 국가를 취재해왔던,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오랫동안 특파원으로 살아온 워싱턴 포스트지 베테랑 편집국장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밝힌 한국과 중국이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이유와 그 속에서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충격적 사실에 대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싱턴 포스트지 편집국장으로 과거부터 동아시아 담당 특파원 업무를 약 30여 년 해왔던 마이클 해서웨이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한국의 서울과 부산 등 4개 도시에서 3년 주기로 로테이션하며 특파원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상하이와 한국의 서울에서만 9년씩 근무했는데 이때 정말 두 국가의 폭발적이고 다이나믹한 성장을 몸소 경험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중국 베이징에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 거대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압도적인 땅의 크기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광저우, 상하이 등 중국 핵심 도시의 수많은 최신식 초고층 빌딩들은 미국을 제끼고 명확하게 세계 최강 국가를 향해 달려가는 중국의 야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특파원으로서 동아시아 도시를 로테이션하며 한국의 서울과 부산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땐 저는 중국과는 완전 다르게 한국만의 압도적인 차별화된 특징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중국과는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전 세계적 위상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중국과 비교하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땅덩어리 수준인데 게다가 인구 숫자 역시 중국의 3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한국만의 문화적인 독창성과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특파원으로 한국과 중국을 직접 체험한 제 입장에선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두 국가의 서로 다른 본질적인 성장 방법이 너무 흥미로웠죠.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 규모와 값싼 노동력,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려 부단히 노력했다면 반대로 한국은 본인들만의 차별화된 문화와 초격차의 핵심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 깊이 침투하여 자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국은 내가 세계 최강이야. 나 완전 멋있지? 와 같은 느낌이라면 한국은 난 세계 최강 따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걸 보여줄게. 좋으면 따라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두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적 믿음이었습니다. 중국은 5천년이라는 어느 국가도 넘볼 수 없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근 주변 국가의 문화적인 역사를 마치 자국의 것이라 주장하며 문화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행태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절묘하게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창출하여 전 세계인들과 교감하며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직접 주도하고 있었죠. 이러한 차이가 과연 단순한 우연일 뿐일까요? 제가 처음 중국에 대해 느꼈던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단순한 자신감과는 다르게 내면에서 보여지는 불안감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와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대비 중국의 세계적 위상은 미흡하거든요. 반면 한국은 불과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임에도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리안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더 세밀하게 얘기 드리자면 제가 중국을 취재할 때마다 경험한 것은 그들의 문화 전파 방식이 상당히 인위적으로 강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이징에 공자학원을 세운 후 이를 급속도로 전 세계에 강압적으로 설립하고 건만번지르한 압도적인 크기의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이런 중국 정부 주도의 찍어누르기 방식이 과연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정성 관점에선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을 보시죠. 한국의 문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전파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최고의 팝 가수로 불리우는 BTS에서부터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은 오롯이 본인들의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도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결국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기서 과연 중국처럼 인위적인 부분이 있나요? 오징어 게임 기생충과 같은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은 또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특히 넷플릭스와 미국 아카데미 어워즈에서 최고의 평가를 이미 받았죠. 한국 분들 잘 보세요.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콘텐츠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한단 말입니다. 저 같은 미국인조차 이렇게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데 정작 한국 분들은 자랑스럽지 않은 겁니까? 저는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 문화만의 진정성입니다. 중국이 자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려 할 때면 항상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특히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찍어 누르듯 전파하는 방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강압적인 방법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순수하게 노력과 실력으로 접근합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창의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죠. 제가 직접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담당자였던 한 부장님과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특별한 점은 보편적 정서를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성공에 대한 갈망 같은 인류가 갖고 있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감정을 한국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죠. 반면 대중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면 항상 무언가 억지스러움이 느껴집니다. 항상 대중국의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듯한 내용이 많고 검열로 인해 창의성이 제한되어 있죠. 편집국장인 제가 보기에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실패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국의 문화산업은 더욱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웹툰, 게임,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세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밀어붙이지 않아도 콘텐츠의 품질과 매력만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한국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근 저는 서울에서 열린 K-콘텐츠 엑스포를 취재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전 세계의 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트렌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대중국이 수십 년간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뤄냈다고 표현해도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 헤게모니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또한 어떤가요? 중국은 14억 인구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려 하지만 그들의 혁신과는 전혀 반대적인 단순 모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가 나오면 똑같은 디자인의 중국산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오고 미국의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로 위상을 떨치면 중국 역시 비슷한 전기차들을 만들면서 모방하기 바쁩니다. 물론 혁신국가가 될 수 없다면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도 분명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이렇게 모방을 하는 추격자 전략으로는 결코 진정한 최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 이후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들은 모든 것을 불살라서라도 애플과의 차이를 좁히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아이폰을 모방하며 갤럭시폰을 출시했던 삼성은 현재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차별화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폰이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카테고리를 창조하기도 했죠. 이 분야에선 오히려 애플이 삼성을 따라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화웨이는 어떤가요? 물론 자국 내에선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 세계적 위상을 보았을 땐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또 어떤가요?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도전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기존 시장에서도 전 세계 점유율 탑5 안에 들면서 도요타와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고 있죠.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의 기술개발 투자 현황입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이 전 세계 1위인 것을 아시나요? 중국이 GDP 대비 2.4%를 기술개발에 투자할 때 한국은 무려 5%를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차이보다도 질적인 차이가 더욱 중요한데 한국의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삼성전자는 이미 5G를 넘어 6G 통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최초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고, LG전자는 롤러블 TV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죠.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한국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기술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중국은 현재 절대로 이런 초격차의 기술을 따라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압도적 인구 크기와 GDP를 갖추고도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대만의 TSMC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품기 위해서입니다. 대만이 중국으로 편입되기만 한다면 중국은 TSMC를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대만이 계속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국가로 운영된다면 중국은 더욱이 초격차의 현실을 마주할 뿐입니다. 한편으론 스타트업에서조차 한국은 압도적 기술력을 자랑하는데 제가 최근 방문했던 판교 테크노밸리는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실리콘밸리보다 더욱 우수하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놀랄 정도로 대단했죠. 반면 중국의 스타트업은 여전히 모방과 대량 생산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모방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특허청의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특허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강국으로 꼽힙니다. 반면에 인구가 한국의 30배가 되는 중국은 전혀 여기에 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대중국이 자랑하는 화웨이와 샤오미 그리고 바이두 같은 기업들을 보면 무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구의 기술을 따라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정말 다릅니다. 항상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 인터뷰한 미국의 저명한 기술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특히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쳐들어왔던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었었죠. 게다가 1960년대 당시엔 북한보다도 필리핀보다도 더욱 못 사는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우리의 윗세대께서는 한국의 이런 눈부신 발전을 과연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이 아닐까요?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 하지만 아직도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만의 창의성과 도전정신, 그리고 장인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중국은 자국의 압도적인 인구 규모와 경제력을 무기로 주변국들을 압박합니다. 1대1로라는 사업을 미끼로 주변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을 채무의 덫에 빠뜨리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들에게는 경제보복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이러한 강압적인 외교는 결국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K방역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팬데믹에 대응했죠. 당시 중국이 다양한 정보를 은폐하고 통제하는 동안 한국은 반대로 열린 소통의 방식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있죠.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서조차 한국은 빛이 납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 자신들의 발전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인 자원 착취와 경제적 크기만을 추구할 때 한국은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십을 보여주기도 했죠. 유엔에서의 위상도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이 거부권을 무기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한국은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활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드높였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5년 전 발생했던 코로나19 백신 보급에서도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의 평가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사기관인 퓨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중국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의 이 모습이 바로 두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식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포적인 단순 힘의 외교로 두려움을 주고 있을 때 한국은 반대로 부드럽고 차별화된 외교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 불평등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경험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문제의 일부가 될 때 한국은 해결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그리고 바이오 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초격차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이고 본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중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 그리고 세계 2위의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를 압도하려 하죠.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21세기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계심만 키우고 있죠.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구는 5천만에 불과하고 영토도 훨씬 작지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통합된 의견으로 얘기합니다.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OECD 개발 원조위원회의 모범국가로 꼽히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죠. 이는 한국이 선택한 매력 외교의 결실입니다. 반면 중국의 전랑 외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보복과 군사적 위협으로 주변국들을 압박하지만 이는 결국 중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정한 강대국은 두려움이 아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강대국의 모델은 21세기 국제질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물리적 크기나 힘이 아닌 혁신성과 신뢰성 그리고 문화적 매력이 진정한 영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베테랑 편집국장으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 미국에서조차 한국을 최고로 쳐주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을 주목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가진 이 나라가 또 어떤 놀라운 혁신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려주는 이 편집국장이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댓글로 적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에 또 다시 좋은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